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시죠? 코스모스TV의 한국방송 아나운서 김정아입니다. 사단법인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코스모스TV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원으로 코스모스TV와 떠나는 다문화 가정 인권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두 번째 방송으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노윤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다문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방송, 다문화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관해서 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들께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범죄학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범죄학연구소라는 연구기관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대학원 교수인데요. 대학원에서는 탐정이라는 영역의 학문을 가리키고 있고요. 경찰학교 폴리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데서 범죄심리학 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으로서 아동학대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연구하신 아동학대 중에서 특별히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이나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학대의 유형을 제가 이제 연구한 쪽으로 좀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게 이제 급양학대가 많습니다. 급양이라 하면은 이제 한자어로 밥을 준다 이런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식학대라고 그러죠. 이러한 학대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 지방도시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한국분이고 어머니는 이제 다문화 외국분이셨죠. 근데 이제 부부싸움이 심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잠깐 나가셨고요. 나가신 상태였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배가 고른데도 불구하고 밥을 안 줘갖고 나중에 이제 옆집에 계신 어머니에 의해서 구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문화 아이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이제 언어 소통이 좀 안 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는 아이는 알아서 남편이 밥을 주겠지 했는데 남편 입장에서도 아이들 생김새가 부인을 닮다 보니까 이거 내 와이프의 애들이지 내 애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밥을 안 주시는 식학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구조 조치는 됐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방치를 해서 때리는 거 말고요. 밥을 안 준다던가 씻기지 않는다던가 이런 의식주 문제와 관련돼서 아버지에 의한 학대 사건들이 일부 발생합니다. 네, 소장님 말씀은 어머니는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상태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서 생긴 식학대가 종종 발생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혹시 그 반대로 다문화 어머니에 의해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도 있을까요? 반대로 케이스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다문화 가정 중에 남자 아이들 있잖아요. 남자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맞는 케이스도 가끔 경찰에 신고가 되는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 부부간의 싸움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랑 같은 성의 자녀를 미워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거는 다문화가 아니라 일반적 가정폭력에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돈도 제대로 안 벌어오고 자꾸 이제 바람 피운다고 그러죠. 한국 여자를 만나러 술집 다니고 이러니까 화가 나시다 보니까 남편한테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똑같이 생긴 존재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누굴까요? 그 아버지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너라도 대신 맞아라 이래서 아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이 가장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동학대의 가장 저변에는 부부간의 갈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내용 속에 굶고 있던 아이들을 옆집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신고해서 구조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학대 아동을 주변에서 빨리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는 어떤 징후가 있나요? 일단 제가 최근에 이제 창녕 사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창녕에서 아이가 하나 탈출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국내 사건이긴 하지만 목에다가 개 목줄을 차가지고 아이를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아이가 고층에서 베란다 타고 이게 옆집을 통해서 도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학대당하는 아이들한테 이제 학대가 이게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 언어적 폭력으로 가고요. 2단계부터는 이제 폭언 욕설을 하다가 이제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그다음부터 아이들한테 이제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임상상 제가 보면 3단계로 가면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의식주를 박탈을 해버립니다. 종국에 가면 아이들한테 의식주를 갖다가 부모가 보장을 안 하는 다문화 가정폭력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증상으로는 먹을 거를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한다. 이게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아동학대의 핵심 뭐냐면 아까 의식주를 해결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씻기는 거나 위생 상태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왜소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모님이 뭐 키가 작으셔고 유전적으로 작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뭐 키가 평균 뭐 7cm나 10cm 이상 작다던가 그 다음에 체중이 먹기는 잘 먹는데도 저체중으로 나온다던가 또는 아이가 잔병치레 심할 수도 있죠. 심지어는 이제 그 예방접종, 의무접종 있잖아요. 아이 예방접종을 안 시켜갖고 아이가 그 병에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씻기거나 이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학대를 하면 밉잖아요. 미운데 씻기겠어요. 그러니까 옷도 더럽고요. 냄새가 난다던가 아이가 뭐 머리카락에 위생 상태 잘 안 감겨갖고요. 이런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그 아이가 학대받지 않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이가 먹는 것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던가 아니면 일반 아이들과 다른 위생 또는 건강 상태를 보면 아동학대를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런 외모에 나타나는 것 말고도 다른 징후도 있나요?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거는 아이 입장에서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입장에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욕설 있잖아요. 즉 20대 이상 성인들만 쓰는 막가는 욕설들이 있는데 이러한 욕설을 자기 친구한테 유치원이나 학교 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선생님이 쟤네 인성이 벌써부터 나쁜 애네 이렇게 보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시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하는 언어는요 어른들 언어를 그대로 답습을 하게 돼 있잖아요. 학습을 통해서 언어가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과도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안 맞는 욕설을 쓴다면 이건 분명히 어른이라서 나온 거거든요. 그건 분명히 부모님한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들은 욕설을 학습을 해서 그대로 자기의 그 무기로 충전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욕설이나 이런 걸 쓴다는 것도 아동학대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뇌구조 자체에서 아동성을 삭제시켜버립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이는요 난 지금 생존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 뇌에서요 소위 말하는 아동성이 삭제가 돼 버립니다. 뇌가 되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생존을 해야 돼. 이 상황에서 잘못하면 내가 보호시설도 갈 수 있고 어머니 아버지 맞아갖고 내 병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난 생존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임상으로 실제 만난 아이가 8살이었는데요 이 아이랑 대화를 할 때는 21살짜리 여학생하고 대학 여대생하고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즉 조숙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여야 되는데 아이 같지 않고요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체계로 아주 차분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성격상 그럴 수도 있지만 학대로 인해 아동성을 상실해서 순식간에 훌쩍 커버리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발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일반적인 아동학대를 아이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뇌가 아동성을 삭제해서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스러운 말을 쓴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네요. 그럼 혹시 부모의 행동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어떤 징후들도 있을까요? 부모님을 대상으로 부모님이 아동학대에 가해자일 수 있는 걸 이제 측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심야 시간대 친구들을 만나요. 특히 최근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두 분 다 나가셔서 아이가 굶어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론 내국인 사건이지만. 그래서 아이가 분명히 저녁 시간대 밥을 먹여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유흥을 즐긴다던가 친구들 특히 어머니 입장에서요. 급양을 담당하시는 어머니가 갑자기 친구들하고 막 8시, 9시에 만나가지고 막 새벽까지 노래방에 있잖아요. 이러면 아동학대일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남편도 나가 있고 아이도 나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만 집에다 놓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방임학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방임학대의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은요 항상 스마트폰이나 이런 그 자기 앨범책이잖아요. 요즘 핸드폰이요. 거기에 아이들 사진이나 가족 사진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성향이 있는데 아이가 2명, 뭐 1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블로그나 SNS에 보면 뭐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트위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아이 사진은 전혀 없고 자기 사진만 있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뇌구조에는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시 학대나 방임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부모로서 자식을 얘기하는 게 전체 대화 내용에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위주의 생활을 한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동학대일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배우자와 아주 심하게 싸웠다, 그로 인해 내가 화가 나갖고 집을 나왔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부부간의 갈등 상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갈등 상황을 이야기할 때도 그 피해 대상이 아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변에서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아동학대는 빨리 발견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주변의 아이들 또는 부모의 행동을 통해 그 징조를 빨리 알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장님의 말씀을 꼭 알아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님, 대부분 다문화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는 부부 갈등 또는 언어 소통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아버지에 의한 아동학대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다문화인이기 때문에 외부로 알려지기가 더욱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피해를 당하고 있는 어머니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각 지자체마다 다문화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다문화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 지원센터에 이 폭력 상황이나 아동 학대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저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통역 서비스나 이런 그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상당히 약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가는데 경찰이 좀 역량이 좀 부족해서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1차적으로 사건이 입건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가해자인 아버지, 피해자인 어머니와 자녀 이렇게 돼갖고 대칭구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화해를 하거나 화합을 하거나 원복을 할 수 있는, 원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문화 폭력, 다문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만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소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지역이 멀더라도 전화 상담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쪽에 지원 요청을 하시면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를 보호 조치를 해야 될지, 또는 바깥분을 아저씨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이걸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통번역도 지원이 되니까요. 그거 관련해 갖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흉기를 들었다던가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지만 과도하게 물리적 폭력을 가한다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상담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폭력을 가지고 가정 내에서 계속 끌고 간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신고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신고 직전 단계로서 전문적인 다문화 가정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 내국인 대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화 요청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피해 어머니께서는 먼저 다문화 가정 폭력 상담소 등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아동학대를 받게 돼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일단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시면 경찰이 바로 오는 게 아니고요. 경찰 같이 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전국의 광역단체로 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세운 기관인데요. 아동학대만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사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오시고요. 경찰도 같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아이 상태를 보고 조사를 하시게 되고요. 아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즉 목숨을 잃을 정도의 심각한 학대라고 판단이 되면 아이를 바로 분리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학대를 하신 아버지도 처벌받지만 어머니도 처벌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가해자만 처벌하는 폭력행위자 처벌만 했는데 이제는 아동학대 방임죄라고 있습니다. 방임은 뭐냐면 학대하는 자를 말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는 자도 공범으로 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입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원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또 다른 학대를 받을 거라고 전문가의 판단이 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친권까지도 최근에는 박탈을 많이 해버리고 있습니다. 원가정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아이한테는 폭력의 또 다른 재발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국가가 키우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 한국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시청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처벌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1973년생입니다. 저희 때가 96만 명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7년생, 지금 34입니다. 한국 사회에서요. 이분들이 가장 최저점으로 태어났는데 당시 62만 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생부터 이제 한 70만 명 쭉 태어나다가 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 현재 좀 아셔야 되는 게, 현재 태어난 아이들은 30만 명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희 같이 100만 명 사이즈가 태어났을 때는 한 아이가 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물에 빠져서 사고로 죽었다 이러면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경제적 논리로 말해서 죄송한데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25만에서 30만 명 사이즈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경제적 관념으로 봐더라도요, 그 가치가 저희 세대보단 4배 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최근에 아동학대나 친권자에 대한 아동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우리 방송에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아이 하나의 가치가 우리 세대보다 너무 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미래를 이끌 세대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미 다문화 사회가 대세 내지는 보편적으로 된 상황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도 사실은 전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국에 와서 사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아직도 그들에 대해서 다문화라는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다문화 아이건 우리 자국에서 자국민끼리 결혼해서 난 아이건 간에 일단 이 아이는 대한민국 아이고요, 이 아이는 저보다는 4배를 더 벌어줘야 되는 아이라는 얘기입니다. 귀하지 않을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시니까 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아이의 가치도 고귀하고요, 생명이나 인권에 대한 가치도 인정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처벌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처벌이 세지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웃집에서 아이가 매 맞는다 하면 신고하는 국민들 숫자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철퇴를 가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이에 대해서, 아이는 내 물건이기 때문에,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안 가지셨으면 하는 게 제가 강조점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이제는 아이 하나의 가치가 우리 세대보다 너무 귀해졌다는 소장님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소장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코스모스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전 세계 시청자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아이는 내 물건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이는 나하고 앞으로의 반려자하고 동행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많이 컸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둘째 친구, 셋째 친구 집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개 이렇게 안 부르고요, 친구 이렇게 부릅니다. 최근에 저희 자녀가 와서 뭐라냐면, 아빠 그냥 아들아 따라 하면 되지 왜 친구야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물어보더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가 평균 수명을 살면 90까지 살 건데, 그때 되면 너네 60이 넘잖아. 그럼 아빠가 양로원에 있을 때 아버지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친구가 누굴까? 환갑이 60이 넘어간 너네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너네들이 아빠를 계속 친구로 이어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아빠가 지금 잘하려고 해. 그러니까 나중에 아빠가 늙어도 친구로 잘 남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항상 당부하거든요. 부모님은 항상 자기가 가장 돈을 많이 벌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을 때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한 권력에 취해서 아이들을 자기 피지배 대상이나 소유물로 보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도 늙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동양사에서 효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효라는 것도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효지, 강제하는 효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늙었을 때 나한테 음료수라도 하나 들고 찾아오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한테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본인한테도 유리할 거란 얘기입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자녀를 반려자로 보고 친구로 보는 이런 가족 내 문화가 있었으면 하는 게 마지막 부탁 말씀입니다. 네, 소장님께서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영 소장님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혹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지, 또는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부모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아동학대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행정기관이나 복지기관에 꼭 신고해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TV와 함께 떠나는 다문화 가정 인권여행,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문화 가정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